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에 의한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혹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마스크 소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마스크를 모두 다 쓰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은하선 이선희 대표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회예요, 여러분. 안타까워. 아쉬워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마지막 회일까요? 하지만 저희는 다시 돌아올 테니 한여위크와 경자년 한여의 소리 쫑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시즌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목소리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최종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에 한여 소식을 전하는 한여위크 시작하겠습니다. 한여의 눈으로 짚어보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한여 위크.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가면 감사원 내에 자체 심의기구가 열려서 이것을 감사를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네, 감사원 훈령상 몇 가지 감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 관련한 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 관련한 건이라든지 그건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 그 다음에 이미 재판과 처벌이 끝난 사항, 뭐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원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권위와 경찰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은 적어도 인권위 자체 조사를 한번 보고 거기에서 미흡한 지점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다른 부분들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듣고 굉장히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따져본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지금 경찰이나 딴 데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우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떼는 게 아니라 한번 빈 구석이 없는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네요. 네, 이번에 인권위에서 직권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분께서 이야기한 사건 중에 성폭력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적 노무에 관련한 건도 있었잖아요. 뭐 마라톤이나 뭐 혈압을 재준다던가. 근데 장보기도 함께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익명의 제보자에 말할 수 따르면 없네. 네, 이때 피해자분이 서울시장 개인 카드가 아니라 서울시청의 카드를, 공무용 카드를 이걸로 장을 봐라 라고 하는 걸로 카드를 건네받았다. 그것으로 좀 의심이 된다 라고 하는 제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있는 뭐 사적 노무뿐만이 아니라 공금 유용 뭐 이런 내용들도 감사원 측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쪼록 인권위 조사 결과가 잘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되게 똑똑하다. 지혜님이 옆에서 갑자기 자기 박원순 사건 팔로우업 한다고 업데이트된 내용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가 써져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얘기 하시려나 그랬는데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막 하셔서 되게 놀랐어요. 전혀 전문적인 전문적이지 않았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만 전문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갑자기 끝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칭찬을 다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다른 저희 사건도 있었죠. 조주빈 1심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조주빈이 1심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네, 지난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가 징역 40년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을 명했고, 암호화폐로 얻은 범죄 수익금
분명 이것 말고 더 훨씬 있을 많을 텐데. 텐데 약 1억 604만 원도 추징한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에서는 이날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앞으로 N번방 이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인물들과 아직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수사와 재판 그리고 피해자 회복 등의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저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40년이 충분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조주빈이 몇 살이죠? 조주빈이 한 24살. 24살. 그럼 40년이면은 60살 아직 창창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창 창창할 때 나오는 거라서. 근데 40년이라는 것도 근데 사람들이 좀 놀라우면서도 좀 반갑게 받아들였던 게 그전에는 이게 N번방 나오기 이전에도 그랬고 그 불법 촬영 자체가 이게 뭐 그렇게 큰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뭐 어차피 이거는 뭐 강간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었고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그나마 이게 사람들의 그런 인식 변화와 함께 이 재판부에서도 40년을 때리게 된 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40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1심에서 원래 검사 구형은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내린 건데 이제 선고에서 40년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1심 네. 확정이죠. 뭐 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6.15를 딱 40년으로 하게 되면 이 조지빈의 캐릭터로 보면 굉장히 일상을 꼼꼼하게 기획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얘 모범수로 될 풀려나올 가능성이 수도 있다. 굉장히 높고 그러면 한 4, 5년 살다가 한 20년으로 감형되면 아까 40년형을 꽉 채워도 64살이에요 사실. 네. 범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나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한 40년으로 된다면 20년으로 된다면 정말 더 젊은 나이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기징역도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소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더군다나 조지빈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아동 청소년들인데 그들에게 20년은 이제 성인으로 뭔가 생활을 할 시기예요. 사실 이게 20년 뭐 40년 이러면 되게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은하선 작가님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불법 촬영이나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중형이 때려진 적도 없었으니까 그나마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가능하게 됐던 게 2020년 6월에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성폭력 특별법을 또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을 해서 적용된 사례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성들의 비명이 어쨌든 심판대에서 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일단 이게 어떤 개인 일탈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행한 행위이고 그래서 범죄 조직에 관한 것이 저촉이 됐기 때문에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인 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범죄가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또 이게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폭력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기획을 하거나 할 때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또 기획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이버 성폭력 범들한테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좀 그런 아예 생각이 온라인 들더라고요. 시민권을 네, 박탈해버리는 거 온라인 시민권을 박탈하는 거죠. 이게 신박한데. 신박해요. 그런 걸 검토해 볼 만하죠. 아니 검토해 볼 만하고 네. 이전에 사이코패스 유형의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자살한 이유가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살인이 자신의 생존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온갖 범죄를 강력하게 하고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온라인상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면 그냥 죽을 수도 있겠네.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조계에서는 많아도 한 15년에서 뭐 20년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손정우랑 형량 차이가 진짜 이제 어마하죠. 있으니까 손정우는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잖아요. 진짜. 근데 이번에 40년형이 때려진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주목할 만한 성과인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전 사회적인 N번방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지난 9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형량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면 최대 29년까지 때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시켰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른 생각이 있는데 양형위원회에서 한 번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에 그렇게 강하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보다야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성계에서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범일 경우에 굉장히 그동안 양형에 있어서 유예된 부분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초범일 경우에 집행유예로 빠져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범일 경우에 양형을 높인다라고 하기 전에 사실 초범이라는 게 처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처음 걸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양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현실 속에서는 좀 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페이스북에서 주주빈이 40년 선고 받으니까 되게 그래도 좀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정말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외신에서 바로 언론에 나왔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온정적인가라고 하는 거. 외국 사례를 비추어보면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백 년의 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악질적인 범죄였어요. 이거를 조주빈을 어쨌든 수족단 불꽃 타고 또 다른 언론사인 한겨레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남성 기자가 저는 그 기사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N번방을 보고 나서 첫 드는 생각이 이놈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번방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이해되지만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었던 수많은 전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왜 그게 그렇게 심한 충격적인 범죄로 안 읽혔나 그 기자의 눈에는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또 열이 오르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면서 페미니스트도 아니면 이렇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40년이라고 하는 초유의 어떤 선고 때문에 이제 좀 안도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저하고는 좀 감정의 결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징역 40년에는 그냥 단순히 성착취물 영상 제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형량이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손정우는 범죄 조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혼자서 했다고 맞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위계 안에서 뭐 어떤 지시를 받고 범죄가 저질러졌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선고한 형량으로 본다면 낮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또 다른 선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리 이선희 대표님께서 몇 년 동안 뿌리까지 파헤쳐 진실을 드러낸 양진호 회장 건입니다. 어제 12월 1일 녹음으로는 어제인 12월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것이 감형되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형사 1부의 선고 이유는 양 회장의 혐의 중에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서 그것은 빠진 상태에서 폭행 등의 그것들이 들어가서 5년으로 감형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노하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일단 이 5년 중에는 2년이 갑질 폭행이나 아니면 뭐 여타의 양진호와 관련된 개인 비리와 관련된 형 말고 2년이 또 따로 있어요. 그 2년이 뭐냐면 2013년도에 이 사람이 위디스크나 파일놀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에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 당시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건이 이 건과
더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질 폭행이라든지 개인 비리로 된 건은 3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5년을 뭐라고 하냐면 자범으로 얻은 형량이 5년이고 실제 제가 그 양진호를 경기남부경찰청에 2018년도에 제보했을 때의 내용은 카르텔에 대한 거였거든요. 웹하드 카르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수개의 웹하드에서 벌였던 불법 촬영 유통 혐의와 더불어서 그 유통을 위해서 필터링 회사나 삭제 회사나 유통 회사 모두를 장악하면서 이 범죄 안에 여성들이 한번 빠지면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범죄 수익을 얻었던 부분 하나하고 그렇게 얻은 범죄 수익으로 회사를 키우고 그 회사를 매각했을 때 매각금에 대해서 개인 횡령했거든요. 그게 167억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 사람이 1심에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강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년은 지금 뭐 그냥 자범으로 행한 어떤 거고 실제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양진호 씨가 필리핀에서 따로 이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고 했다라고 하는 네. 것도 있잖아요. 회사를 또 따로 차려서. 만들었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디지털 장의사 이 업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럼 이거야말로 범죄단체 조직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아직 재판 중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재판장을 보니까 그동안에 괜찮은 판결을 내리신 분이긴 해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의 기초는 뭐냐면 기소가 어떤 차원에서 됐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준한 것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면 제보한 것과 그 이후에 민감령 경찰청장이 웹하드 카르텔 수사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더 밝힌 내용, 그리고 신재 한년의 대표께서 그 전에 정당활동 하실 때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웹하드 카르텔 공동대응할 때 같이 대응했잖아요. 그러면서 국세청에 이 양진호가 범죄 수익으로 얻은 것을 횡령하고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공익 제보를 넣었었잖아요. 네, 그거 봐주신 분이 김경률 회계사님이셨죠. 네, 맞아요. 그 김경률 회계사님이 그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들의 죄상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50억 이상의 탈세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간다. 그런데 그게 기소 단계에서 167억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 양진호를 제가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양진호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볼 수는 없지만 제 손에 지금 이게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 저한테 양진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기가 조금 긴데 좀 자세히를 한다면 제가 2015년부터 이 사이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다큐멘터리로 취재를 시작했잖아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이 양진호예요. 대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이버 성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만연된 일상적인 범죄로 가게 됐던 핵심이 뭐였냐면 이 웹하드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웹하드를 기업의 이름으로 나라의 웹하드 등록제 이후에는 등록된 기업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위디스크나 파일롤이나 이런 웹하드는 합법적인 거고 거기는 뭐 저렴한 돈으로 내가 무한정으로 많은 그 영상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디지털 콘텐츠라고 얘기하거든요.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받고 공유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고 뭐 그렇게 이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 위디스크나 파일롤이 회원만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처음에는 영화나 이런 영상물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저장료를 조금 내고 적은 수수료를 내고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저장료를 내지 않아도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그때 2013년도에 하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료를 내지 않고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유통시킨 범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했지만 초범이고 또 바지 사장 두고 해서 이 사람이 2년 집행유예로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합산이 된 거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작료를 내야 되는 영상물은 이제 값이가 많아지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작료를 내지 않는 영상물, 즉 불법으로 촬영돼서 유통되는 영상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으로 찍힌 옛날엔 몰카라는 이름으로 찍혔던 그런 영상들을 수십만 건을 유통하면서 이때 얘가 돈을 대박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자산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진호가.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한국 사회는 자본이 대빵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 아이템이 불과 15년 만에 개인 자산 1,000억, 2,000억을 넘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엔 있다는 거지. 여성의 일상이나 여성의 어떤 성적 영상들 이런 것들을 몰래 찍어서 합법적인 웹하드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유통을 하면 이 돈이 엄청나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들의 일상이나 뭐 성적 육체, 신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이제 이 양진호이기 때문에 양진호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진호 곁에 누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남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진보 진영의 남자들이 쫙 깔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진호의 이 불법 행위를 모두 다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산하 출신의 노조위원장이에요. 노동운동했었던 네, 사람이죠.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뭐 송곳 웹툰의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년 동안 양진호 곁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법무이사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로비를 통해서 무마시키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잡아도 바지 사장만 잡혀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초범의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1,000만 원만 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영상이 수십만 건이 돼요. 몰래 촬영된 영상. 얘네들이 그거를 오피스텔을 따로 하나 얻어줘가지고 직원 아닌 알바를 뽑아가지고 계속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이 손정우가 뿌려놓은 이런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다 주워다가 웹하드에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자기가 업로드 시킨 게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근데 이게 분명히 얘네가 업로드하는 걸 다 알면서도 경찰에서도 손을 안 대요. 왜? 다 먹여버리니까. 재판 단계에서도 검사가 바뀌어버려. 재판하다 검사가 바뀌어요. 손 쓰는 거지. 판사도 마찬가지고 법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잡혀도 얘가 여러 번 잡혔어요. 그래도 한 번도 구속되지 않고 뭐 잠깐 한 달 정도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그때 얘가 보석금 10억 그리고 실제 저작료 협상한 100억 내고 나온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도 경찰에 신고를 해도 얘를 처벌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저희 스텝이나 또 제보자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보가 들어와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확보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필터링 회사. 이 필터링 회사는 나라에서 정하기를 웹하드가 등록될 때는 불법적인 영상물을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는 기술 협약을 맺지 않고서는 등록을 안 해주거든요. 웹하드 등록을. 예, 예. 그래서 필터링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터링 회사는 웹하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 필터링 회사와 웹하드와 또 심지어는 이 필터링 회사가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 실제 장소까지 확인하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나와가지고 그 한 층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하고 결정적인 거는 이들이 똑같은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에 제보를 했는데 그래도 수사를 잘 안 했어요. 수사를 잘 안 해서 이거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이 모든 내용을 제보를 해서 상영이 된 게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러고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국민청원 내가지고 이 의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만 명 국민청원을 내게 된 거죠. 그리하여 당시 민감령 경찰청장이 그냥 웹하드 유통회사 하나가 아니라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저희 그 제보안을 웹하드 카르텔이란 말을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수사가 됐고 그 결과가 이제 1심 기소로 167억의 횡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신지혜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주빈이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하지만 이 한국 사회 웹하드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적으로 기업이 그런 범죄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야 된다. 실제 그러기 위해서 이 다큐도 찍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제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양진호 이하 그들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이번에 선고받은 그 사건하고는 또 다르게 네. 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이죠. 진짜 그 남성연대나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남성들이 연대가 있냐, 연대가 뭐가 있냐, 우리는 한 명 한 명이고 뭐 별로 그렇게 연대되어 있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남 남성연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로 카르텔이라고 부를 만큼 치밀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카르텔인 이유는요. 정말 한 얘기만 들으면 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위디스크가 수백억의 불법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수사 과정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디스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웹하드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미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디스크 이하 어떤 지금 현재 웹하드도 폐쇄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한 10여 년에 걸쳐서 여러 기자들도 했고 또 최근에는 저와 한사성 같은 단체가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너희 역할 제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고 심지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에 소름 끼쳐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 되게 열심히 일하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하선 이름으로도 하고 있고 은하선 토이즈로도 그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인스타그램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저희 까미복순이 사진 올려놓고 키우는 식물 올려놓고 산 사진 막 이런 거 올려놓는데 그 인스타그램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은하선 작가님은 방통위와 카르텔이 아닌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별것도 아닌데 너 지금 인스타그램 신고 들어왔다 뭐 문제되는 거 있냐라고 전화가 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할 일은 안 하고 뻘짓하는 거죠. 할 왜 일은 안 하고. 왜 할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문제되는 거 보면은 바로 워닝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럴 만한 게 사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보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착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진호가 어제 판결 받았다라고 하니까 불법 촬영에 대한 걸로 판결 그럴 받았는 수 줄 있죠. 알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웹하드 카르텔의 장난질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2월 1일 날 제보장을 들고 그 경기남부경찰청에 제보하고 나서 7월 달과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 각이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위디스크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법무이사라는 놈이 그 현장에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진짜 이번엔 제대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양진호 곁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자기가 살 길을 이놈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갑질 영상이야. 그거 자기가 찍은 거예요. 양진호가 찍으라고 해서 자기가 찍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갖다가 자기 친구
친구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허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이번에 이거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 와 너랑 나랑 친한 거 다 아는데 내가 퍼뜨리면 이거 누가 믿어주겠냐 하면서 자기 옆집에 있는 진실탐사 무슨 뭐 하는 기자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 기자한테 갖다 주면서 너 양진호가 빚 갚아줄 거야. 너 빚 많지 라고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워낙 빚은 많고 작은 그거니까 자기가 또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져갔냐면 유스타파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유스타파랑 진실탐사 뭐 하는 거기랑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푸의 허 기자 모두 너무 놀랍게 이 건과 관련해서 기자상 받았어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대표님이랑 같이 관련해서 추적을 막 할 때 양진호가 이 웹하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이름들 같은 느낌. 한국인터넷기술원,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한국미래기술, 한국네트워크진흥원, 블루브릭, 선한아이디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게 있고 여기에서 다 돈을 돌리고 그다음에 여러 기능들을 맡아서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돈을 본인은 수익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사진에 반복되는 이름의 인물들이 있고 그중에 뭐 DCNA에 있는 사람 중에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민병두 보좌관으로 민주당 정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재성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정책기획실장, 민주당 울산 북부지역위원장, 민주당 부대변인까지 갖고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까지 갖고 지금 현재에도 민주당 내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진호 한 명만 이렇게 톡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막 희대의 나쁜 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정치권이랑 가까운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때 그 송곳 그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나쁜 일 있으면은 다 막 타파하고 막 이런 약간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양진호 옆에서 완전히 양진호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능했다라는 게 조금은 놀라웠거든요. 조금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로만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정말 어디로 자기들이 이제 빠져나갈지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관심이 이런 없고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정치인들도 자기네들이 그걸 통해서 돈 버는 거와 권력을 잡는 그러니까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신지혜 대표님 말씀이 맞고요. DCNA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라는 거에 그 영어 약자인데요. 이거는 웹하드 협회예요. 우리나라에 52개 웹하드가 있는데 웹하드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로비 단체를 만든 게 웹하드 협회이고 이 웹하드 협회의 2대 회장이 이재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민주당의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웹하드 협회의 회장으로 등장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수백억의 협상들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사성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봤거든요. 첫 마디가 내가 웹하드 협회에 그때 잠깐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믿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참세상에 여러 가지 제보를 하면서 이걸 언론에 다뤄줬는데 참세상의 그 언론 보도를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사람이에요. 찔리는 거지. 그랬는데 결국 그래도 이겼어요. 거기도 이겼는데 이번에 기소될 때 그래도 167억에 대해서 기소는 된 거니까 완전히 문제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이 검사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민주당 내의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검찰이 필요한 애타게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뭐 드네요. 그런 정치적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양진호가 뭘 만들었냐면 걸어 다니는 그 패권 모의? 4m짜리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만든 게 한국미래기술이에요. 자기는 재난 구조에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깃줄이 엄청 길어요. 그냥 깡통인 거야. 깡통 만들어 놓고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서 근데 양진호 회장이 만든 로봇은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이미지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 이게 비자금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나사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가 이건 행사용 로봇이다. 로봇 디자이너가 와서 디자인을 멋들어지게 한 것일 뿐 산업용이나 뭐 이런 걸로 쓸 수 없다. 뭐 균형이 불안정하고 걷는 동작을 취할 때 무게중심이 일정치 않게 움직이고 뭐 이런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양진호는 이미 거기에 200억을 쏟아부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기업에서 그렇게 쏟아부은 게 실제로 200억짜리 로봇을 만들지 않고 200억을 어디 다른 데다 투자하면서 그 로봇을 만들어 놓고 휘황찬란하게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그 200억 중에 예를 들어 몇십 프로가 또 그 다른 회사의 매출로 잡히고 그 매출에서 또 돈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고 회사를 돌리면요. 그 원래 이 200억이 어느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그럼 예를 들면은 그럼 양진호가 이것만 갖고 있었겠냐? 아까 보면은 엄청 많잖아요. 그 회사가 양씨 일가가 여기 다 제가 생각하기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면 임씨, 양씨가 계속해서 너무 많아, 나오고, 그치? 네. 형인지 사촌인지 모르겠어요. 양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뇌물을 줘가지고서는 조사를 받고 처벌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친구, 지인 이런 인맥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또 사업 진행하고 들키면 또 이름 바꿔서 또 진행하고 이러면서 자신네들 일가를 계속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서 좀 끝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검찰이 제가 그거 종친의 명부까지 찾았어요. 종친의 명부를? 이 임씨가 호자가 돌림이냐 진짜가 돌림이냐 해가지고 막 찾아서 혼자 4년 동안 미친 듯 하면서 찾았는데 친인척 관계보다 이 사람한테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라인 있죠.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다시 뽐뿌가 오네요.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조주빈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어린애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개흥분하면서 이모 이거 보라며 얘가 PC방이라는 데를 처음 간 거야. 근데 거기에 갔더니 무료 쿠폰이 있는 거예요. 대용량 파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많았잖아요. 파일놀이 막 이런데. 많았죠.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다고 막 흥분하는 거였어요. 제가 야 거저는 없어 하고 저는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재작년까지 교보문고에서 인터넷에서 책을 사잖아. 그러면 거기에 무료 쿠폰이 막 엄청 들어와요. 근데 이게 맞아요. 너무 핵심인 게 영화 상영을 가는데 관객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교보문고에 책을 구입하면 이런 게 있는데 감독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거기에 번호를 들어가 찾아봤다는 거야. 아이디, 비번 없어도 그 쿠폰의 번호만 들어가면 웹하드에 접속이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무료 쿠폰을 통해서 웹하드에 접속이 되고 거기에는 불법 영상물들이 그 19금 거기에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팝업으로 계속 제목들이 뜬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맨 처음에 보려고 했던 애니메이션이나 뭐 외국 영화라든가 뭐 만화 이런 거 보려고 하다가 팝업으로 뜨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서 보겠지. 너무 더러우니까 안 봐. 막 이상해. 하지만 잔상이 계속 남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정 정도 그런 문화를 하나의 뭐 그 세뇌되듯이 그런 영상들을 접하면 더 자극적인 걸 보고 싶어하고 이게 영상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영상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들이 엄청 달잖아요. 근데 네. 그 댓글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낙인하는 댓글들이에요. 가해자가 엄청나게 강간하고 누가 봐도 가해자가 나쁜 놈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남친이 저렇게까지 할 때에는 제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여자애가 오죽했으면 그 남자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댓글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무료 쿠폰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웹하드 세계에서 보이는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누가 제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거로부터 계속 익숙해졌는데 왜 조주빈을 저는 웹하드의 키즈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버젓이 이렇게 합법적인 데서 이렇게 가능하네. 근데 그걸 다운받으면 저렇게 돈이 되네. 조주빈이 잡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돈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변변 하나가 없는 루저들이 여성의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사고 팔면 이거 돈이 되네. 그리고 거기에 남성들 사이에서 추앙받으면서 가까시잖아. 이름도 박사고 추앙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이 합법적인 형태 국가가 등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웹하드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다음에는 한번 웹하드 카르텔,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뭐 디지털 성폭력, 우리 오늘 마지막 회네. 그걸 저희가 시즌 2로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고 특히 이게 진짜 파헤칠수록 정치권과 연관이 있는 게 너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다음에 좀 중요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그래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들으니까 더 정말 재밌어요. 더 재밌고 막 빨려들어. 네, 저도 다시 더 듣고 생각이 싶어요. 나죠. 네, 그쵸? 저도 다시 생각나고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면 책을 좋을 쓰고 것 있어요,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막 말로 하다 보면 흥분이 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얘기여서 정리를 하려고요. 네. 한여의 소리. 네, 지난 11월 25일이 여성폭력 추방 주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주간을 맞아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한 것은 국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주빈 선거도 그렇고 양진호도 그렇고 그 전에 박원순 성폭력 저희 한여의 소리에서 다뤘었던 이 중요한 이슈들 모두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제발 여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범죄가 드러난다. 잘못했던 일들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 이선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자년이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9월 28일에 시작했었던 한여의 소리도 이제 마지막 회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한여의 소리를 들어봐 주셨던 청취자분들께서 어땠는지 다들 어떤 마음으로 청취해 주셨는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여의 소리 박원순 사건과 여러 페미니즘 이슈들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볼 수 있어 애청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종화라니요. 출연자분들 케미도 매회 좋아지고 새 코너도 생기고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세상에 한남들이 존재하는 한 한여의 소리는 사라질 수 없다그야. 얼른 시즌2로 돌아와 주십시오. 한여의 소리 포에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여의 소리 팟캐스트 피드백을 문서로 주신 분도 계십니다. 와. 이분은 무려 3페이지에 달하는 팟캐스트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심지어 구글에서 어떤 논문을 찾아 좋은 팟캐스트를 만드는 기준 5가지를 발췌하여 한여의 소리 팟캐스트를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문서를 주셨습니다. 1. 전문성과 자격성 2. 정보의 정확성 3. 정보의 퀄리티 4. 만듦새 퀄리티 5. 전달된 정보의 통용 이것을 기준으로 한여의 소리 리뷰를 하셨고요. 전문성과 자격성으로는 신지혜와 은하선은 젊은 목소리를 내고 신선한 발언을 하는데 우리 이선희 감독님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져 조합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예를 들면 이수정 교수나 다른 시민단체와 실무자가 나와서 시스템이 좀 알차다고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대체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었고 제 발음이 좋대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은하선님은 정보 해석력이 뛰어나시고 유머 감사합니다. 감각이 뛰어나시고 맞아요. 말발이 워낙 좋으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정보의 퀄리티 혹시 팟캐스트 스폰서가 있어서 스폰서의 영향을 받는가 알려진 스폰서나 광고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군가 스폰서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이 스폰서입니다. 또 좋은 추론을 보여주는가 대체로 좋은 추론을 보여주는 것 같다 라고 하셨고요. 전달된 정보의 통용으로는 하나의 의견만을 제시하냐 근데 대체적으로 별로 충돌하지 않고 비슷한 의견을 내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통일성이 또 있다는 점은 또
장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도 길게 써주셨는데요. 문재인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듣기 불편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열심히 들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권력구조 개편 등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값지다고 느껴졌다. 그동안 여성들은 까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젊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서 신선하고 좋았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들 중에서도 평등과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에는 장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가치가 대중 일반의 가치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 수고한 모두에게 박수 드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진짜 감사합니다. 논문을 써주셔서 논문을 써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찐사랑이다. 너무 장난 그리고 아니네요. 지적도 정말 너무 네,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시즌2에서는 이걸 보완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청취자의 소리 듣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한여의 소리를 알게 됐고 한 편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던 청취자 1인입니다. 이 정도면 애청자로 소감 보내도 되는 거겠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이 팟캐스트를 챙겨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말하면서도 슬프지만 제 생각에 이미 박원순 시장 사건이 많이 사람들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처음 그 박원순 시장의 스캔들 실종 사망까지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뭔가 이 사회가 빨리 그냥 넘어가자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뭐 활동가도 아니고 하는 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챙겨 듣게 된 것 같고요. 이 말이 이제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시는 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팟캐스트들은 대부분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청취자를 잡아놓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냥 유명한 사건이라던가 새로운 뉴스, 뭐 자극적인 사건 이런 거를 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청겨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점점 이상하게 재밌고 뭔가 유쾌하고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끝나게 돼서 저는 정말 아쉽고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즌2로 꼭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잘 챙겨 듣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안녕하세요. 출근길마다 한여의 소리를 몰래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었던 애청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더 화가 나게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슬프고 우울했는데요. 그래도 패널분들이 씹고 또 씹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한여의 소리 재밌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한여의 소리 들으면서 피해자분 입장에 더 공감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너무 많은 성폭력 사건들로 마음이 괴로워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한동안 외면했었는데 오히려 사건을 자세히 듣고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힘이 나서 앞으로도 많은 사건에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여의 소리 시즌2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여의 소리 청취자입니다. 저는 한여의 소리를 박원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박원순 사건뿐만 아니라 오거돈 성폭력 사건 그리고 현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많이 유익했어요. 지혜님은 평소부터 많이 팬이었는데 이번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매주 지혜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고요. 이번 감사하다. 팟캐스트를 통해 지혜님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하선 작가님은 까칠 남녀를 통해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었는데 은하선 작가님이 톡톡 튀는 발언을 할 때마다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선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고요. 앞으로 세 분이 시즌2에서도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예슬이 화이팅! 한여의 소리 청취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는 서울시장 성추행이나 부산시장의 성추행 또는 최근에 그 N번방 사건이라든지 현안들에 대한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의 입장들을 듣고 내가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패널들의 어떻게 보면 진솔한 이야기 또 이런 나름대로 거침없는 이야기 아주 박수를 보내드리는 아무튼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여의 소리 애청자입니다. 1화부터 지금까지 나온 회차 모두 들었었는데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패널 분들의 케미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6화와 7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내용도 너무 알차고 그다음에 딱 그때그때 들어오는 약간 톰과 제리 같은 은하선님과 지혜님의 관계 거기에 또 이선희 대표님이 이런 사이다 발언들까지 해서 웃음과 재미와 내용을 다 챙기는 그런 팟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의 패널과 매 회차마다 게스트로 참여하셨던 분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여의 소리 애청자 한여입니다. 한여의 소리가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이선희 감독님 대표님, 은하선 작가님 대표님, 신지혜 대표님, 소장님, 다 해먹는 페미 대장님 여러분들 팬입니다. 페미 대장들의 목소리를 앞으로는 들을 수 없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솔직히 요즘 주변에 한여, 페미, 메갈들이 다 지치고 힘들고 우울해서 살아는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럴 때 한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죽지 않았다.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에 김지은님께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분께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 연대와 용기만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픈 한편에 정말 연대와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여의 소리 시즌2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한여의 소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포레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한여의 소리를 들어봐주고 계시고 또 관심 가져주고 계시네요. 목소리들이 다 선하세요. 그러네요, 진짜. 선하고 맞아. 아름다운 목소리. 네. 그럼요. 목소리는 마음의 창이니까. 네. 여기 저희 패널분들 그동안 함께 특히 은하선 작가님은 처음부터 흔쾌히 이 회차에 나와주시고 또 이선희 대표님도 3회차부터 계속 나와주고 계신데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자년의 끝물이었지만 이제 경자년 얘기만 나와도 웃음이 이 한여의 소리를 출연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은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재미있었고 정말 저도 이 박원순 사건이 많이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근데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도시에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서울시장 자리가 왜 공석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야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좀 빼놓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그래도 이 일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리고 이 일을 놓치지 않고 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쉽게 수락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 방송에서 좀 딥하게 다룰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느꼈지만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하고도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 박원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와 다른 사건, 뭐 오거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선입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끝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가해자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희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박원순 전 시장 실종 사건을 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 공간에서 벌어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로 자신의 생을 그렇게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둘러싸고 너무나 막 그야말로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여기서라도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피해자 곁에 우리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해서 돌봄 노동에 바쁜 와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와 관련해서 오게 될 때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고맙고, 아까 목소리 중에 저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김지은 씨가 피해자와 연대하면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연대와 용기다라고 하는 말이 2020년 경자년에 저한테도 제일 큰 어떤 메시지였는데, 그런 메시지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고맙고, 그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최근에 한국 사회의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특히 여성 운동 진영에서의 번아웃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자 도생하면 견디기 굉장히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눈 감아버리고 싶은 시절이었을 텐데, 이렇게 모여 앉아서 작은 목소리나마 계속 이어나갔었던, 같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듣고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2020년을 정말 또 살아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한여들이 잘 버텨서 살아남아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덕담 한번 패널분들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내년에 우리 한여들을 위한 덕담 해주시면 기운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팟캐 댓글 중에 기억나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한남이라는 말이 되게 사실 좋은 말이 아닌데 왜 팟캐 이름을 한여의 소리라고 했냐. 짧은 글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남이 어떻게 정체화됐느냐와 달리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그 여성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방송인데, 이 방송과 더불어서 한국의 여성들이 정말 은하선 작가님 말한 것처럼 행복하게, 그러나 안전하게 그렇게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박원순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진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양당에 의해서 보수냐 진보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평등 그리고 차별을 배제하는 그런 질서가 진보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진보다. 이런 거를 한여의 소리를 통해서
감지를 하시고 내년에는 그 소리가 커지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 댓글 봤는데 저는 그 댓글 약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쓴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한여 욕하는 건데 니네 왜 갖다 써? 약간 크크크 이런 느낌으로 읽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도 이제 그 캡처에다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랬어요? 혹시 퀴어라고 아냐? 막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약간 퀴어라는 단어도 원래 퀴어한테 되게 안 좋게 쓰던 말이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걸 이제 가져다가 좀 전복적으로 쓰면서 그래 뭐 우리 퀴어하다 어쩔래?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사실 한여도 원래 한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한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약간 영미러링처럼 나온 등장한 게 한여라는 단어인데 한여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는 여성도 되게 많죠. 한여 살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한국 여자 진짜 살기 너무 힘들고 우리가 그 단어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쓰는 데는 우리는 진짜 한여 살려 한국 여자 진짜 살기 힘들다. 한국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약간 단어나 이런 맥락적인 것들을 좀 못 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여의 소리에서 그동안 한국 여성들을 둘러싼 폭력들을 전복시키고 좀 정치적 세력화를 해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셔서 저희 언제 다시 시즌2로 돌아올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후 박원순 성폭력 관련 뉴스와 여성 정치 세력화의 움직임들은 저희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SNS와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한여넷 회원이 되어주시고 매달 뉴스레터를 받으시며 또 보다 많은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한여의 소리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지의, 은하선, 이선희의 한여의 소리 시즌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그 소리, 그러나 우리는 듣고 있고 들었던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시즌1을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안녕. 한여의 소리.